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22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배종현, 김지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 제주의 맛, 제주 최고의 특산품인 명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콤달콤하고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 이 맛.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정성 가득 담긴 선물 세트로 보답하세요. 주문 전화는 010-6219-8588. 수익금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참, 아삭아삭한 제주 무농약 콜라비도 있어요. 따봉! 지난주에 공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진짜 안보 1부는 정욱식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고요. 2부 때는 김종대 편집장께서 국방 관련된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게스트로 이제 매주 출연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불가피한 좀 사정이 생겨서 1, 2부 전체를 제가 좀 진행하기로 됐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김종대 편집장께서 각별히 양해의 말씀을 좀 구했습니다. 이 점 청취자 여러분들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김종대 편집장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게스트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두 분 먼저 소개하고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예, 배우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드라마나 스크린에 잘 못 뵙는 것 같고요. 정치인이라고 하기엔 또 작년에 탈당도 하시고. 예. 그러셨는데요. 예, 우리, 제가 편하게 문성근 선생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선배로, 선생님. 예, 선생님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우리가 지연이나 학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이 게스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문성근 선배님,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이분도 또 뭐라고 소개해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굉장히 여러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 통일운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우리 이승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간략하게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18일이 문희커 목사 20주기고 해서 네. 좀 얘기도 기회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승환 대표님께서는 시민평화 포럼, 또 지금 늦봄 문익환 목사님 기념사회인 통일맞이,
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꿈꾼 나라에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확인된 것만 세 단체이고 예.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겠나요? 뭐 대표를 맡고 있는 건 없고 뭐 집행위원장 이런 거 뭐 정책위원장 이런 거 맡고 있는 단체는 한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하도 여러 군데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네. 전국 집행위원장 단체 협의회 집행위원장 별명은 또 있었습니다. 예. 집행위원장이 직업이신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이제 공동대표로 예, 직업이 요즘은 좀 뭐 대표로 조금 올라간 그렇게 예. 집행위원장에서 대표로 좀 승진하시면서 좀 뭐 급여도 좀 올라가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뭐 그건 반대죠. 네. 오히려 회비를 많이 내는. 내야 될 돈이 많죠. 네. 예, 예. 뭐,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진짜 안보의 주제는 통일입니다. 예. 네. 저희가 통일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이제, 오는 1월 18일이, 늦봄 문익환 목사님 서거 이제 20주기가 되는, 네. 해이고요. 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또 조선일보도 그렇고, 네. 이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통일 논의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좀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두 가지 주제를 또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1부로 나눠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네, 진짜 안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운동의 사상과 실천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늦봄 문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그 문성근 선배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요즘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난 5월에 이제 당적은 정리했고요. 그 후에 작년 5월에요. 작년 5월에 예.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짧게 한 2, 3일 찍는 카메오 출연들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런 영화 2편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조연으로 정식으로 찍고 있는데요. 네. 해무라고 바다 해무요. 안개. 예.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제작하고 심성보 감독 데뷔작인데 네. 김윤석, 박유천 주인공이고 네. 한예리 그리고 저는 이제 조연으로요. 그 영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촬영이 굉장히 바쁘고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당적 정리할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그 당도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정권 교체 후도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늘 해왔죠. 그래서 그 시민 정치 네트워크가 담겨질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 그거를 꾸준히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최근에 또 바보주마,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또 운영도 하신다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 시민정치운동 한 분들 10여 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소진이 많이 돼요. 다 n분의 1로 돈 내고 몸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모여서 그 힘으로. 쪽수의 힘으로. 돈을 벌자. 그래가지고. 근데 돈 없는 분들이 모인다고 이게 돈이 벌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작은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는 그
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바보주막을 시작을 해서 네. 돈을 벌어서 거기서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하고 네.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고양시에 있는 바보주막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영업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뭐 이를테면 그동안 독립운동 손자 4대쯤 내려가면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네. 또 뭐 내부 고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사회에서 푸대접을 네, 그렇죠. 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 알코올릭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게 모이는 장소고 네, 네, 놀이터고 네, 네. 생산적인 놀이터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만나서 2차 사업을 꾸려 나가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공동 브랜드를 만든 게 있어요. 회사 이름은 케이즈원이고 코리아이즈원이고 네. 브랜드 이름은 시스브로 시스터 앤 브라더로 이제 지었는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그런 거를 2호 사업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진짜 안보 초기 때 그 두 차례 출연하셨던 김지장 박사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곧 있으면 론칭한다는 소식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제품 개발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것이 저도 지난 대선까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1억 불 준다 1년에 북쪽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5억 불을 가져온다. 이거 대박 아니냐 이거 이 갈구리를 긁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세 때. 근데 그때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한테 여쭤봤더니 구체적으로 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를 갖고 오는지. 그러다가 이번에 개성공단이 막히고 나니까 그 5억 불은 원자재 값도 제외한 임가공 단가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이 5억 불이고 대기업이 시판하는 가격은 그렇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5억 불이다 이러더라고요. 기겁을 했어요, 저는 진짜.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제 북쪽이 열받을까봐 그동안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1,000억을 주고 3조 5천억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1대 35. 그렇죠. 그럼 7년 동안 20조 이상을 갖고 왔다는 얘기고 민정부 10년이 대북 지원한 게 아마 인도적인 지원 포함해서 2조 8천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 1년에 그냥 다 걷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브로 경우에는 그러니까 35억 불에 그러니까 5억 불에 납품할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직접 시판까지 가자. 대신 최종 가격을 35억 불이 아니라 17.5억 불에다 두자. 그럼 반값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품질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업성이 높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보주막 운영자들 그리고 앞으로 바보주막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모이는 장소고 2차 사업을 하는데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바보주막이 그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뭐 포털 엔진이나 이런 데서 바보주막 치면은 가입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그 홈페이지 소개가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성환 대표님 지금 통일맞이 대표로서 또 지금 이제 18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문익환 목사님 20주기 기념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익환 목사님 20주기 기일이 1월 18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선 1월 17일에 그 문익환 목사님 20주기 추모 예배가 한신대에서 그 개최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 있는 한신대. 예, 수요일에 있는 저녁 7시에. 예, 저녁 7시에 예정이고 그리고 1월 18일 기일에는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그 마석 모란 공원 묘지에 이 문익환 목사님 묘소 참배, 시민 묘소 참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부터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늦번 문익환 목사 추모 20주기 추모 민주회복 평화 실현을 위한 촛불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함께 외쳤던 문익환 목사님의 이 뜻과 행적 그 발자취를 기리면서 이날은 특히 이 1994년 목사님 돌아가실 때 장례 노제 때 함께 했던 민중 가수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의 부제를
응답하라 1994 민중 가수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저녁에 뭐 방한복 입고 오시면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저 재미도 있는 뭐 그런 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드라마 응답하라 1994 방송에 이제 종영되면서 아쉬워하셨는데요. 이게 끝난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에 서울 청계광장으로 나오시면 한번 또 우리 그 응사의 새로운 버전을 한번 같이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말씀 듣기로는 그 이제 기념사업을 좀 잘 치르기 위해서 추진위원도 좀 모집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 추진위원으로 이렇게 좀 가입하고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문익환 목사 20주기 행사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월 17일, 18일 행사 외에 올해 한 해를 어쨌든 새로운 통일운동을 문익환 목사님의 생애와 발자취를 기리면서 좀 통일운동의 전반적인 혁신과 발전을 좀 꾀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3.1절 명동 구국선언 기념일 그리고 4.2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했을 때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한 날 그리고 6월 1일 목사님 탄신일 등을 비롯해서 뭐 많은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행사에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추진위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일맞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통일맞이라고 치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준비위원에 가입하면 되고요. 준비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실 분들은 준비위원 회비를 좀 보태주시면 됩니다. 참 이게 돈 낼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이니까요. 02-392-3615. 3615. 이게 통일맞이 3615. 통일맞이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고요. 일로 전화하세요. 일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자세히 이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서요. 이제 연령대로 본다면 한 40대 이후 분들은 이제 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젊은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문 목사님의 일대기를 조명하려면 하루 왼종일 해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 정말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인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이제 통일운동, 특히 이제 1989년에 있었던 방북, 남쪽에서는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이라고 표현을. 아니죠. 미립국 사건. 미립국이 빠졌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건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 볼까 하는데요. 이성환 대표님께서 몇 년 전에 문 목사님의 통일 사상과 실천에 대해서 창작과 비평이었나요? 거기에 이제 논문을 기고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문 목사님의 통일 사상, 요체는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 목사님 통일 사상은 사실은 워낙 이 넓은 부분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로 아마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문익환 목사님 통일 사상의 핵심은 사실은 민주도 통일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민자를 썼어요. 백성민자 쓰는 민주도.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님은 통일이 이 민족의 부활이라고 보셨고 민족이 부활하려면 민중이 살아야 되고 민중이 살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 서셔서 그래서 통일은 민주이기 때문에 민주는 민주도이니까 그래서 통일은 민주도여야 한다. 이런 이제 이 입장을 세우셨죠. 이게 사실은 문익환 통일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민주도 통일 사상의 근거에서 문익환 목사님은 남쪽의 시민사회가 남과 북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제3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 시민 참여 통일 운동의 기본적인 좀 원류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익환 통일 사상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김일성 주석과 89년에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이 대담하는 과정에서 아주 대담하게도 김일성 주석 앞에서 고려 연방제 통일로 통일하려고 그러면 부지하세월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 통일이 되려면 남북이 공존하는 원칙에서 점진적으로 통일 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고려 연방제 통일과 같은 이 급진적 통일 방식이 사실은 남과 북의 이질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그게 통일을 하는데 더 이 세월을 많이 걸리게 만든다 이렇게 보였고 그 얘기로 김일성 주석을 그냥 설득을 해서 그 결과가 사회 공동 커뮤니케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오늘날 그 6.15 공동선언의 그 유명한 제2항 남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이 남의 연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에서 이 통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제 이런 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문익환 목사님께서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미립북을 하셔가지고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북한의 통일론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반박하고 설득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그럼 빨갱이는 아니셨나요?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정권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용구 통일부 장관이셨죠. 그때 준비하고 있던 통일 방안이 체제연합 방안이었죠. 나중에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예, 그걸로 이제 확정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용구 장관이 그 정표현의 인권이나 이런 쪽으로 그 자기가 굉장히 그 정권 내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시민사회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 목사님 방북 전에요. 방북 전에. 그러니까 그 내용 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통일 방안을 상세히 알고 계셨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가서 고려연방제는 부지하 세월이니까 그 전에 교류협력 단계를 두자라는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사실 6번 깜빵 생활을 하시는데. 다른 때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딱 그때 89년 때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던 것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자는 대로 북을 끌어왔는데 남쪽 정부가 원하는 대로 끌어왔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이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호칭하고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그냥 받아가면 되는데 왜 이러느냐라는 얘기를 그때 많이 집중적으로 하셨죠. 이제 방북 과정 또 방북하셨을 때 여러 가지 그 행보 그리고 그 이후 참 그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은 어떻게 미립북이 가능했고 그리고 남쪽이 어떻게 보면 일개의 제야 인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분이 어떻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을 그것도 2차례나 8시간에 걸쳐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도 있고 굉장히 또 이제 그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88년도부터 이제 내가 아무래도 갔다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로 젊은이들의 투신 분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분신 정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늙은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죽냐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 살아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이 답답한 현실을 뚫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셨던 거고 근데 그런 생각하던 중에 그 북쪽에서 신년사에서 이제 김대중 삼김과 백기환, 문익환 등등 이게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계셨던 정경모 선생이 중간에 서서 이제 연락을 쭉 했던 건데 조건이 그거였죠. 하나는 공개 방북이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갔다 올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이 보장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이제 협의를 했죠. 그래서 그 동경에서 처음에 북경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북쪽 대사관에서 그 영접을 안 나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런 식이면 나 간다. 이게 그러니까 만남이 성사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홀대를 할 때는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북쪽 대사관 쪽에서 연락이 좀 부족,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네들이 착각해서 그런 거다. 굉장히 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북경을 출발을 할 때까지는 비밀리에 한 건데 대신 동경에 있을 때 주일 한국 대사관에다가 편지를 썼죠. 써서 이제 하면 그 편지도 들어가게. 그러니까 평양에 도착한 후에 편지가 도착하게 내가 이렇게 그 현행법을 어기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내가 이걸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으니 좀 양해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문 목사님이 방북하시기 전에 김일성 주석과의 그 만남은 사전에 좀 북측에서 원질이 있었던 겁니까? 네, 확인을 하고 대개 북한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걸 확약을 보통 안 주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확약을 안 했더라도 이제 오가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만난다라는 걸 확인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명백하게 지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처음 만나실 때, 이제 김일성 주석과 문 목사님 만나실 때, 그때 이제 사진이 지금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제 기억으로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문 목사님은 같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신 게 아니라 두 팔을 갖다 쫙 벌리셔갖고 이제 포옹을 하는 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그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김주석 과 만나기 전날 북쪽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숙소에서. 그러니까 김주석과 만날 때 어떤 예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만나는지. 근데 보면 이제 사회주의권은 전부 이렇게 포옹하는 방식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90도로 이제 절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을 봤다 그래요. 근데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도이 그 당시 사회당 대표를 만나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를 자문을 구했는데 도의 당수가 그냥 목사님 편하신 대로 생각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를 하시라고. 뭐 그 이것저것 걸릴 그 사정 검열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만나는 순간도 사실 그 장면 때문에 남쪽에서는 엄청 씹혔고 또 북쪽 인민들 경우에는 제가 그 후에 이제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대등하게 만나는가. 굉장히 충격이었다 자기네들. 지금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그 눈을 보고 문 목사가 이제 김수석 눈을 보고 그냥 쫙 달려가 그냥 안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절절했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 악수하고 뭐 이럴 마음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앉자마자 우리 분단 50년 넘기지 맙시다. 이러고 이제 회담을 시작하셨다니까. 문 목사님 평양 도착하시고 이제 도착 일성을 하신 말씀이 나는 말이 아니라 눈과 가슴으로 대화하러 이 자리에 왔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선을 제압하신 거네요. 그랬을지도. 정말 기술을 제압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문 목사님과 김일성의 대화 내용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승환 대표님이 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간단하게 뭐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 문 목사님이 뭐 몇 가지 강조했던 것 중에 제일 강조했던 거는 사실은 한반도의 교차 승인에 대한 북쪽의 거부감을 없애는 부분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북한이 주로 이제 정치 군사 문제만 중시하고 이 다방면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 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사실은 북한의 체제 제일 큰 아마 문제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령제와 주체사상의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죠. 네. 사실 그런 점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이 김주석과 만나서 했던 얘기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고 또 우리 남쪽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저렇게 협상을 하고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분이 네. 남쪽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문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 결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이 강대국의 교차 승인에 대해서는 북이 완강히 거절했지만 문익환 목사님이 이거는 강대국의 유엔 동시가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포함해서 교차 승인과 동시가입. 교차 승인과 관련해서 이 교차 승인이 오히려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피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네. 그 남북에 민중이 있는데 민중을 믿고 이 통일의 조건을 만드는데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고 그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이 신년사에서 이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된 시사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북한이 먼저 유엔 동시가입에서 북한이 먼저 유엔에 가입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냈죠.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했던 한 가지가 사실은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제는 뭐 요즘은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이 정치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을 포함해서 이 다방면의 교류를 병행하는 건 상식이 됐는데 이 상식을 역시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 내셨던 거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아주 민감한 이 북한의 수령제 체제와 이 주체사상 문제에 대해서 이 문 목사님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문 목사님 그 이 회고록 이 가슴으로 만난 평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김일성 주석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 주체사상도 그렇죠. 인민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주체사상을 제기하신 거는 그 맥락은 남쪽에서 통일로 가는데 자기 요인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민주화를 비롯한 그런 문제는 남쪽 인민들이 남쪽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북한도 통일로 가기 위해선 이 자기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든 게 바로 주체사상이었단 말이죠. 예, 그 맥락 속에는 주체사상도 인민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인민을 위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수령제로 가고 유일지배체계로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예? 그러니까 뭐 처벌의 문제, 북에서 뭐 억류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게 회담 자체가 결렬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도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용기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뭐 우리 문 선배님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문 목사님의 힘은 사실은 문 목사님의 성품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문 목사님은 굉장히 그 단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열정이 넘치고 그래서 사실은 문 목사님이 그 뭐 구약도 열심히 공부하셨고 뭐 이 많은 공부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통일운동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느 이론의 영향을 받거나 뭐 그것을 따르거나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이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노동 현장에서 또 학생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또 분신한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그 원래 반공주의자였죠. 반공주의자였는데 그런 그 현실을 몸소 다니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쌓은 힘들이 결국은 이 통일운동의 사상적 정점으로 이끌었던 거고 그 속에서 얻어진 이분의 체득과 힘, 풍모가 사실은 이 미국 추누봉사에서 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문익환 목사님을 추천하게 할 정도. 92년. 네, 그렇죠. 92년이죠.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문 목사님이 이 1976년 3.1
명동 구국선언으로 사실상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신 건데 네.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94년 1월 18일까지 약 그 18년 기간 동안 네. 그 문 목사님이 살아왔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네. 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네. 믿을 수 있고 네. 또 그랬기 때문에 남쪽의 민을 대표하는 네. 이제 이런 사람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된 거고 따라서 남의 민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민의 대통령으로 취급하는 게 예의적으로도 맞는 거였던 거죠.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스스로도 당신이 남의 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김주석과 회담을 하셨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연기자로서 느낀다면 그 성장 배경이랄까 이런 것도 아까 이제 이승환 선생이 얘기하신 그 성품이나 이런 것가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경부터 종성에 살고 있었고 저희 할머니 쪽은 이제 회령 쪽에 살고 계셨는데 명동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명동천을 개척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가 이제 1899년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명동이라는 것도 동쪽을 밝히자는 거였고 나라가 거의 망해가기 직전, 조만간 망하는 상태. 명동은 어떻게 보면 조선을 의미했던. 그러니까 그 동쪽을 독립시키자는 뜻으로 그렇게 마을을 형성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밭을 갈면 고구려 유물이 그냥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것도 독립운동 하는 데는 목사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합법적으로 30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되 여기다가 민족의식을 담아서 바탕에 깔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그런 영향. 그다음에 하나 더는 이제 성서학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이제 성서학자, 구약 전공자가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사실은 선지자와 선각자들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본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계속 훈련을 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렸을 때 이제 윤동주를 잃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태일 죽는 거 봤고요. 장준하 선생 이 머리 깨져서 가는 거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쌓여왔다 그럴까요? 그거를 내가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을게거든요. 태도가 언제나.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죽을 왜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늙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이제 그랬을 때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나중에 에피소드로 동아투입 분들한테 들었는데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가든 파티 하는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그 문 목사 좀 풀어주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듣더니 그 사람 대책이 없어. 그랬다고 그래요. 교도소에 들어가셨고 교도가 안 되고 나오신 이런 그러니까 뭐 고문을 아무리 협박을 하든 그냥 죽여라. 그래 죽여라.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생을 걸고 우리 민족사의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사자가 이제 김주석이라는 사람이니까 인생 그러니까 전체를 걸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경우에도 이제 강조점을 인민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보좌진이 펄떡 일어나서 뭐 악을 썼다는 거잖아요. 문 목사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러고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문익환 목사님과 김일성 주석이 회담하는 과정에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게 미묘한 묘한 화학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문 목사님이 목숨을 던져서 모든 걸 다 버릴 각오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뭐 김일성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산전수도 다 겪은 뭐 이런 어떤 사람인데 그 문 목사님의 말씀에 뭐 때로는 흔쾌히 동의하고 때로는 또 심사숙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떤 두 분 사이에 좀 그 묘한 화학작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 좀 어떻게 설명하시죠? 아까 이제 민주도 얘기를 저희 수환 선생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관끼리 만나면 관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체면부터 시작해서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의전적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그 존재 자체로 정서를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그대로 부둥켜 안고 자 50년 넘기지 맙시다. 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네. 만주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네. 두 사람이 다 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또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일제 때 우리가 어땠지 네. 이거에서 그냥 공감대가 형성된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그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승환 대표님께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당시 문 목사님이 김일성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하신 말씀들이 보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교차성이나 그 유엔 동시가입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북인 그 고려 연방제를 앞세운 정치 군사 문제부터 풀면서 일종의 이제 좀 급격한. 그러니까 연방제와 연합제의 뭐 본질적인 차이는 외교 군사권을 어떻게 두느냐. 뭐 여기 있는 거고 연방제는 이것도 같이 가자. 쉽게 말씀드리는 그런 거고, 연방제는 그건 좀 천천히 가자. 연합제는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이 정치 군사 문제와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은 정치 군사 문제부터 풀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문 목사님은 이거 동시에 가거나 혹은 다방면의 교류가 가다 보면은 정치 군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필요성과 당연성이 커진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했던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밀입북하신 게 아니라 정부의 밀사 역할을 비밀 특사 역할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 돌아오셔갖고 온갖 고초를 받으신 겁니까?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정당이 소수당이었던 영향이 컸겠죠. 근데 여소야대. 네, 실제로 국회에서 김대중 의원이 이용구 장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했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목사가 그 전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이걸 낚아채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용구 장관 대답이 우리도 그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는 대답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공안정국으로 몰아서 어떻게 보자면 그 공안정국의 힘으로 3당 합당까지 갔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내정의 남북 관계를 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문 목사님이 이제 귀국하신다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이요. 북에 가서는 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또 남쪽에 오셔가지고는 통일하려면 고무사장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대놓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작 북에 가서는 남쪽에 그 어떤 누가 가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고 남쪽에 와서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북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칭찬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 목사님의 방북이 이 민간 통일운동에 물꼬를 트는데 또 남북관계에 아주 좀 시차가 있었습니다만 남북관계를 푸는 데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처럼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당시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좀 우리 이승환 대표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목사님의 방북은 사실은 가장 저희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민간 통일운동의 이 독립성 그리고 이 당시 노태우 정부의 기본적인 모든 기조가 이 정권 주도, 정부 주도였기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은 관 주도의 통일운동이 지금까지 전부 불통운동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이 나서서 이제 세기를 개척하겠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한반도 통일에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세가 형성돼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러면 민간도 정부와 함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에 서서 이 통일운동을 해 오셨고 또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통일 문제를 풀어 가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탈냉전의 끝자락에 있는 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문익환 목사님이 이 말하자면 그 민해 통일 운동을 통해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그 정부와 민간이 모두가 함께 되는 압도적 다수의 통일 운동을 문익환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하셨던 거고 그 길에서 방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했고 방북하셨고 방북에서 또 그런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 점에서 문익환 목사님의 이 통일운동과 그 방북의 이 발자취는 사실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통일운동의 이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통일운동도 문익환 목사님과 사실은 이미 한 시대에 여전히 한 시대에 이렇게 연장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뭐 그 점에서 사실은 정말로 새로운 통일평화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익환 통일사장을 공부하고 거기서부터 이 새로운 통일의 이 전략과 지혜와 노선과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생애와 이 삶과 이 사상이 사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갈 새로운 통일운동의 모든 보고다. 이렇게 이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문 목사님의 통일 사상과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좀 이렇게 도움될 만한 뭐 책이나 이런 뭐 자료들이 있으면 간략히 어디 가면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시죠. 통일마지 홈페이지에 많이 문익환 목사님의 평전이 있습니다. 그 시인 김영수 시인이 쓴 거. 실천 저기 사계절에서 발표된 평전이 있고 또 문익환 목사님 전집이 그 지금 발간돼 있습니다. 뭐 그런 자료들은 도서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이승환 대표님 블로그에 네이버에 블로그에 들어가셔도 우리 문 목사님 또 박용민 장로님 또 부인 되신 분이시죠. 이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인생사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사상과 철학, 실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방문하셔서 한번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실천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두 분 2부 때도 계속 함께 자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 진짜 한번 하이파이브 듣고 2부 순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채원 인턴을 대신해서 이번 주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를 진행할 이종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한국 정부가 바레인에 대한 최루탄 수출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촉발한 바레인 민주화 운동이 폭력적으로 진압당하고 있는 상황이 외신과 국제 인권단체들을 통해 밝혀져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바레인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가 민주화 시위 진압에 사용된 최루탄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나라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국익을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인도주의적 조치는 아직 많습니다. 확산탄 주요 생산국인 한국이 국제협약에 의해 비인도적 무기로 규정된 확산탄 문제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에 걸맞는 행동과 결정을 이어가길 바라봅니다. 지난 1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와 센카쿠 다우이다오 중일 분쟁 지역을 일본 고유 영토로 표시하는 쪽으로 학습 요령 기준 해설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이번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학습요령 기준 해설서는 교과서의 학습 지도 요령이나 해석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과서 제작 및 교사 수업 지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부의 극우적 인식과 태도로 인해 동북아시아 정세가 극도로 얼어붙은 현재, 독도 및 센카쿠 다우이다오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교육 방침으로 명시함에 따라 한중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시민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도서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 단체들은 소녀상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녀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가주 한미포럼 또한 소녀상 철거 요구에 맞서 소녀상 건립에 힘써준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녀상의 본래 취지인 보편적 인권 문제가 한일 양국 역사 분쟁인 것처럼 왜곡될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도 여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인류 공동체의 관용과 존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청원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한미중 3자 논의가 필요하다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한 베이더 전 선임 보좌관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며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급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 방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허용하는 비핵화 사전조치가 있어야 미국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은 적극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의 압박을 기대하며 북한으로부터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대화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를 마치겠습니다.